한적한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영수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4,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앨범 속 흑백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촌 동생 정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원망과 분노가 이제는 무덤덤한 체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영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린 시절 친형제처럼 지냈던 정태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 터울이었지만 정태는 영수를 친형처럼 따랐고 영수 역시 동생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진 걸까요? 영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도 이제 일흔이 다 되었겠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가끔씩 정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영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정태의 막내딸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어릴 때 영수네 집에 자주 놀러왔던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앨범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건가? 영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 온 것일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영수는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태의 모습은 과거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각종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영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영수는 정태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녀석도 결국 늙고 병들었구나.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복수를 꿈꿨던 40년이었지만 정작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영수는 정태를 바라보며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80년대 초 영수의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논밭을 정태에게 맡기기로 했었습니다. 정태는 영수보다 10살 어린 사촌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영수네 집에서 친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영수 아버지는 정태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정태 역시 영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정태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네 집의 넓은 땅을 보며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당시 영수는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영수는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정태는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농사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영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농사일이 힘들어지자 정태에게 땅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농사일이 힘들어졌다. 영수는 도시에서 일하느라 농사에 관심이 없고 내가 대신 관리해주면 안 되겠니? 영수 아버지는 정태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정태가 농사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태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정태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태는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관리 권한을 받아야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모든 것이 서류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정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농지관리 위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영수 아버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태야, 너를 믿는다.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니?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그 말을 들은 정태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일단 내 명의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해보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수가 주말에 집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야,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정태가 우리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네. 영수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태가 왜 우리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정태에게 물어봐야겠다. 영수 아버지는 급히 정태를 찾아갔습니다. 영수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정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땅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영수 아버지는 분노와 당황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믿고 지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래입니다. 정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과거의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라니,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너를 친아들처럼 여겼는데. 영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되죠. 정태의 말에 영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태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믿고 아껴주셨는데. 형, 이건 형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버님과 제가 한 거래니까요. 정태는 영수마저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잘 따르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태야, 제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니? 영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태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영수 아버지는 몸져 누우셨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돌보며 정태에 대한 분노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다. 아버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녀석이 한 짓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도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프다. 하늘이 다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영수 아버지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반년 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수야,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정태에 대한 원망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태는 그 땅을 담보로 사업을 확장했고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980년대 부동산 붐을 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반면 영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힘든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정태의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는 정태의 자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수, 둘째 아들 민수, 그리고 막내딸 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보다는 서로를 경계하며 속삭이는 모습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빛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결정하실 일이지. 상수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대비라니? 무슨 대비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재산이 묶여 있으면 곤란하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태가 의식불명 상태인데도 자식들은 재산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정태가 영수 아버지를 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은정만은 오빠들과 달랐습니다. 오빠들, 지금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재산 얘기가 먼저예요? 은정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현실적인 문제라니요? 아버지가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영수는 은정의 말을 들으며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대로 된 자식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은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 삼촌,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삼촌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급박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의아해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정은 영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삼촌, 사실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많이 후회하고 계셨어요. 후회라니?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가 후회를 한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옛날에 삼촌 할아버지께 했던 일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나면 자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은정의 말에 영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영수네 집에 너무 못된 짓을 했다. 그때 욕심만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수 아버님이 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어요. 영수는 은정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 정태도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삼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한 짓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올 거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가 그런 예감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큰오빠랑 둘째 오빠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버지 의식이 없다고 해서 몰래 재산 관련 서류들을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통장도 가져가서 돈을 확인하고 있고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는 더 심한 걸 봤어요. 큰오빠가 아버지 손에 도장을 대고 서류에 찍는 걸 봤거든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40년 전 정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하는 것, 그것은 정태가 써먹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네, 삼촌. 오빠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옮기려는 것 같아요. 영수는 정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 정태의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오빠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마치 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요. 은정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삼촌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며칠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태의 손글씨로 영수 형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보니 어릴 때 정태가 쓰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는 영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 허탈함, 안타까움이 차례로 밀려왔습니다. 형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쓰러졌다는 뜻이겠지요. 오랜 세월 동안 형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러웠습니다. 형님네 넓은 땅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부러움이 욕심으로 변했고 욕심이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글을 잘 못 읽으신다는 걸 알고 일부러 어려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그때부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자식들도 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버님께 했던 일을 저에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형님, 제가 예감하기로는 제가 쓰러지면 아이들이 저에게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욕심의 씨앗이 자라서 저를 덮칠 것 같습니다. 동봉한 서류는 예전에 제가 가져간 땅 중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받을 벌을 형님께서 직접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정태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예전 자신의 가족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정태의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은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오빠들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어요. 영수는 정태의 편지를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태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아버지 모르게 말이에요. 영수는 은정의 말을 들으며 정태의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수와 민수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 돈을 더 많이 가져갔어. 너도 똑같이 했잖아. 형제들은 서로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다툼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태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수는 정태의 관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원망과 동시에 어떤 동정심도 느껴졌습니다. 정태의 자식들 사이의 재산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공공연하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의식 잃었을 때 더 많은 돈을 빼갔을 거야. 너도 똑같이 했잖아. 아버지 도장을 몰래 찍은 것도 너야. 상수와 민수는 서로를 고발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용한 수법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것. 모든 것이 오래전 정태가 영수 아버지에게 했던 방법과 일치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수는 아버지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도장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집 2채를 팔아서 12억 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8억 원을 빼내어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의 모든 금융 정보를 파악한 뒤 벌인 일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다투다가 결국 서로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족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상수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4년, 민수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가로채려 했던 재산의 대부분이 법정,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세금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영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오빠들이 정말 아버지께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 알았던 거야. 영수는 은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오빠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출소해도 전과자가 되어서 힘들게 살게 될 것이고. 영수는 정태가 남긴 서류로 땅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되찾은 땅이지만 그 과정에서 본 인간의 욕심과 배신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되찾은 땅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태야,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돌아갔구나. 이게 정말 인과응보라는 건가? 하늘을 올려다본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긴 세월이었지만 정작 복수가 이루어진 지금은 아무런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 아버지와 오빠들의 잘못은 충분히 벌을 받았어. 이제 너만이라도 올바르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보고 있단다. 네, 삼촌. 저는 아버지나 오빠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삼촌처럼 착하게 살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욕심으로 똑같은 벌을 받았지만 적어도 은정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욕심은 욕심을 부르고 그 끝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영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태도 정태의 아들들도 모두 같은 욕심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정태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정태는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영수는 정태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태야, 내 말이 맞았다. 욕심은 정말 되돌아오는구나. 내 아들들이 내게 한 짓을 보니 40년 전 우리 아버지 심정을 알겠더라. 이제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다. 바람이 불어와 영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간 정태의 아들들은 복역하며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짓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했던 짓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상수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은정에게 보냈습니다. 은정아, 형이 정말 못됐다. 아버지께 그런 짓을 할 줄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 일이 할아버지께 아버지가 했던 일과 똑같더라.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민수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와서야 정신이 들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다. 아버지가 영수 할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게 정말 벌 받는 건가 보다. 영수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고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원한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정태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고 정태의 아들들 역시 같은 욕심으로 아버지를 배신하고 서로를 등졌습니다. 욕심이 부른 자업자득의 결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정은 정기적으로 영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삼촌, 저는 절대 아버지나 오빠들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어요. 그래, 은정아. 내가 그렇게 살아주니까 내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마음이 놓일 거야. 영수는 은정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정태와 그의 아들들은 욕심 때문에 몰락했지만 은정만큼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욕심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태가 남의 것을 탐낸 욕심은 그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 욕심은 결국 정태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수와 민수는 각각 4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전과자가 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재산은 모두 법정 비용으로 사라졌고 가족관계도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영수는 되찾은 땅을 은정에게 일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정아, 이 땅의 일부는 내 것이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땅으로 작은 농장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농사 지으며 살겠어요. 은정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욕심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정태는 오래전 욕심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결국 자신의 자식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습니다. 상수와 민수는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만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